안녕하세요. 현재 저는 연세대학교 치과대학에서 임상지도교수로 일을 하고 있고 아주대학교 치과부처과에서 지금 외래교수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요즘은 치과 임플란트가 너무 가격이 싸지다 보니까 그냥 정말로 그냥 단순하게 상품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저는 우리가 태어날 때 오복이라는 게 괜히 오복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이제 틀니 끼시는 분들을 많이 봤으니까 보시면 예를 들어 제가 대학병원에서 봤던 환자분인데 그분 같은 경우에는 금전적으로는 되게 엄청 여유로우세요. 어디 저기 골프장 임원이시고 막 이래 돈도 많으신데 어쩔 수 없이 여기 뼈가 너무 나중에 발치하셔가지고 임플란트를 못 하셔서 제가 틀니를 해드렸거든요. 근데 그분이 하신 말씀이 진짜 돈 다 필요 없다. 돈 뭐 50억 있으면 뭐하냐. 내가 씹지를 못하는데 내가 고기를 잘 못 씹는데 해서 제가 정말 좀 안타까웠거든요. 그래서 그러더라도 최대한 안 불편하게 틀니를 잘 해드리긴 했지만 매번 저를 이해하시면서도 본인이 조금 그 고기를 마음껏 못 씹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좀 아쉬움이 크시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좀 정말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오복이라 생각을 하고 씹는 즐거움을, 또 하나는 인간 수명이 사실 계속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것 중에 하나가 좀 치과에 대한 그 저자기 기능이 조금 등한시 되는 게 있는 것 같긴 한데 제 경험상 봤을 때는 정말로 막 치아 아프다가 치아 다 빼고 나신 분들 보면은 몸이 쭉쭉쭉 빠지시거든요, 살이. 그냥 누가 봐도 이거는 영양가가 없어가지고 영양 섭취를 제대로 못해서 건강이 안 좋아지는 게 그냥 명확히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저작 운동을 잘 하도록 그런 치아나 아니면 임플란트 이런 걸 만들어줘야 하고요. 또 하나는 영국이나 이런 데 논문 보면 저도 처음엔 좀 반신반의했는데 이 저작 운동을 할수록 혈류순환이 잘 돼서 조금 치매에 덜 걸린다는 말이 있긴 하더라고요. 물론 그 논문들이 좀 여러 개 있긴 한데 어쨌든 그게 확실하게 증명은 안 했더라도 분명히 연관성이 있는 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꼭 너무 이제 가격이나 이런 것만 중시하지 마시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오래 쓸 수 있는 임플란트, 오래 쓸 수 있는 보철물을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구체적으로 그래서 뭐 실생활에서 밥 먹는데 틀니하고 임플란트가 뭐가 다르냐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틀니로는 절대 고기 드시면 안 됩니다. 물론 드신다고 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어요. 근데 이론적으로 틀니는 아무리 전 세계에서 잘 만든 사람이 만들고 아무리 뼈가 좋은 조건인 사람이 만들어도 기존의 치아로 씹는 효율의 20%가 안 됩니다. 대부분은 기존에 씹는 힘이 100이면 틀니 끼면 씹는 힘은 10밖에 안 됩니다. 그런 상태에서 고기나 뭐 사과, 뭐 깍두기, 김치 이런 거 드시면 생각을 해보세요. 그게 씹힐까요? 10%의 힘으로 어거지로 씹으니까 그만큼 뼈에 무리가 가고 그 무리가 가니까 뼈가 또 빨리 녹고 그 사이에 틀니하고 잇몸 사이에 또 공간이 생깁니다. 그럼 틀니가 잘 빠지고 그 상태에서 또 계속 씹으니까 점점 악순환이 돼가지고 그런 분들이 나중에 틀니 도저히 못 끼게 또 오신 분들이 많거든요. 이거는 완전히 하늘과 땅 차이이고, 근데 대신에 전체 임플란트를 하면 말씀드렸다시피 결국에는 임플란트가 그 힘을 다 받는 거거든요. 뼈가 힘을 받는 거기 때문에 사과, 김치, 깍두기 이런 걸 다 편하게 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환자분들이 그런 환상을 갖고 계세요. 그러면 나도 오늘 당장 와가지고 위아래 임플란트 다 심고 당일날 바로 임시보철 만들어가지고 씹을 수 있냐 라고 하는데 이건 사실 환자분의 뼈 상태와 구강 구조 그리고 씹는 힘에 따라 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 아랫뼈가 너무 다 충분히 있고 위에 뼈도 너무 다 충분히 있어요. 그러면은 당연히 심고 저희가 당일날 임시보철 만들어서 껴드리고 그렇게 뼈 좋으신 분들은 저희가 당일날 그렇게 많이 해드립니다. 실제로 그 환자분들이 아니 이게 된다고? 해서 너무 좋아하시고 막 주변에 소문도 많이 내주시긴 하거든요. 근데 정말로 어쩔 수 없이 아래 앞쪽에만 임플란트를 심을 수 있고 그 심을 수 있는 임플란트 자체도 길이도 짧고 만약에 두꺼운 걸 못 심는다면 이런 경우에는 만약에 제가 무리해서 할 수 있다고 해서 어거지로 했다가 문제가 생기면 그 다음이 없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이 없는 경우에는 최대한 안전하게 해야 되고요. 만약에 조금 복잡한 경우에는 바로 당일날 무조건 심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에는 잘 생각해 보시면 저희 병원에서 하는 것들은 과거에 환자분이 20대 때 30대에 있던 그 치아 배열과 이런 치아 맞물렸을 때의 턱관절의 높이, 위아래 높이, 안모 이거를 제가 거꾸로 만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제가 당일날 봐가지고 대충 심어놓고 이렇게 거꾸로 그냥 만들어 버리면 절대 그거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보철과에서 하는 방식이 있거든요. 그 장치를 만들어 가지고 환자분의 안모, 수직 고경, 그리고 턱관절이 편한지 이것저것 다 고려하고 환자분이 편하게 느끼시는 높이대로 그거대로 디지털 스캔을 하고 그거대로 CT를 찍고 해서 그거에 맞게 임플란트 식립 방향을 정하고 그거에 맞춰서 치아 배열을 어떻게 하고 이렇게 하면은 역학적으로 가장 오래 쓸 수 있을 거다 하고 하는 그런 걸 다 가상으로 시뮬레이션을 하고 저희가 심어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요거는 뼈 상태나 이런 걸 다 봤을 때 당일날 로딩이 가능할 것 같다 하면은 당일날 보철물을 껴드리고 이분은 만약에 무리해서 하더라도 다음번에 기회가 있다 하면은 그 역시 해드리긴 합니다. 근데 만약에 이분 어떤 분 같은 경우에는 했을 때 문제가 생기면 다음이 없다 하면 전 하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서도 중요한 게 임플란트 선택이 중요한데요. 무작정 스트라우망, 무작정 오스템, 무작정 메가젠 이게 좋은 게 아닙니다. 뼈 상태에 따라서 이분은 뼈가 충분한데 밑에도 충분하고 만약에 문제 생겼을 때 다시 할 수가 있다. 근데 뼈 이식을 하면 안정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뼈 이식을 안 하고 로딩을 해야겠다 싶으면은 그때는 메가젠에 이제 블루 다이아몬드를 쓰는 거고요. 그게 아니라 이분 같은 경우에는 좀 복잡하고 어렵고 조금 이제 뼈하고 붙는데 시간을 기다릴 거다 하면은 그때는 스트라움이나 오스템 이런 걸 쓸 수도 있고 고정력이 너무 약하다면은 이제 그 나사선이 굉장히 깊숙한 메가젠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도 무작정 하나가 답이라기보다는 환자분의 상황에 맞게 어떤 임플란트를 사용할지 알아야 되고 그 임플란트의 특성을 이해하고 그리고 이렇게 했을 때 문제가 있을지 없을지를 잘 판단하는 그런 능력이 중요하고요. 저희 병원에 오시면 그런 것들을 그냥 저 혼자 스스로 판단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저 같은 경우에는 환자분에게 이러해서 이런 높이를 설정했고 환자분께서 편함을 느끼시고 발음은 이렇게 할 거고 턱관절의 안정성은 이렇게 될 거고 환자분은 이러이러한 뼈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일날 로딩은 불가능하고 당일날 로딩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이 턱관절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는 이런 규칙들을 지키셔야 되는데 꼭 하셔야 된다 이런 거를 꼭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당일 로딩은 그러면 왜 안 되는 거야? 라고 물어보실 수 있어요. 당일 로딩이 안 되는 이유는 이거를 뼈하고 사실 임플란트가 굳는데 논문에는 한 3개월을 안정적으로 보고 있긴 하거든요. 근데 저희가 당일 로딩을 하는 이유는 3개월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개를 묶어버리고 뼈가 단단하면 얘네가 움직이지가 않아요. 그러면 여기가 뼈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바라고 하는 건데 만약에 너무 뼈가 약하고 뼈가 없고 고정력이 안 나온 상태에서는 결국엔 기다리려 하는 이유는 걔네가 완전히 환자분의 뼈가 굳을 때까지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기다리자고 하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자세히 말씀드렸는데 그러면은 한번 제가 환자분이 내원하셨을 때 어떤 프로토콜로 진행되는지 쭉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우선은 환자분께서 병원에 내원하시면은 제가 치조골의 상태를 봅니다. CT를 찍고 카메라를 그리고 구강내 사진을 찍은 다음에 환자분의 안모 그리고 근육들을 판단을 하고요. 턱관절이 괜찮으신지를 먼저 판단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왁스림 단계를 거치는데요. 그거는 틀니 만드는 단계하고 똑같습니다. 결국에는 환자분의 과거 20, 30대의 그런 치아 구조를 재현하는 거기 때문에 왁스림 쿠폰을 떠가지고 왁스림 구조를 만들어서 환자분의 턱관절이 가장 편안하고 재현 가능한 위치를 제가 유도를 하고요. 그거에 맞춰서 이 교합평면이라는 것을 어떤 것을 할지 보통 흔히 여기 과두와 여기 안화가 있거든요. 이걸 연결하는 선을 기준으로 삼는데 이걸로 할지 아니면 조금 변경해서 할지를 제가 종합적으로 봅니다. 수직 고경, 그리고 턱관절, 그리고 재현 가능한 턱관절의 위치, 그리고 교합평면, 그리고 환자분의 안모, 그리고 왔을 때 앞니가 어디에 위치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가지고 왁스림을 하고요. 그거에서 환자분이 만약에 너무 편안하다, 난 이렇게 만들고 싶다 하면은 그 단계에서 다시 한번 CT를 찍습니다. 그럼 CT를 찍고 스캔을 하면은 이거와 그 데이터를 그대로 이제 제가 설명드린 임플란트 스튜디오라는 시스템으로 옮기거든요. 그럼 거기서 여기 왁스림에서 그 상부 보철물의 교합평면은 여기니까 이거에 해당하는 임플란트 위치는 여기에 심고 이렇게 했을 때 역학적으로 제일 힘을 덜 받겠다 하는 곳에 설정을 하고요. 그렇게 하면 이제 환자분은 이제 퇴원을 하십니다. 퇴원을 하고 다음번에 수술 일정을 잡는 동안에 제가 가이드를 만들고요. 가이드를 만드는 동안에 저희 기공 소장님과 얘기를 하면서 이 부분은 뼈가 너무 날카로워서 여기는 제가 매뉴얼로 하겠습니다. 여기는 그냥 가이드를 쭉 하겠습니다. 이런 거 소통을 거칩니다. 소통을 거치고 시뮬레이션 한 다음에 다음번에 환자분이 오시면 그 가이드 틀을 끼고
정확한 위치에다가 드릴을 해서 위치를 정한 다음에 심을 때는 심고 나중에 뼈가 좀 안 좋은 곳에는 제가 잇몸을 열어서 직접 보면서 임플란트를 심습니다. 자, 그렇게 하면은 여기서 끝이냐? 만약에 이분이 당일 로딩을 할 수 있을 정도 뼈가 좋다 하면은 저희가 갖고 있는 데이터가 있잖아요. 처음에 왁스림 단계 거친 게 있으니까 그 왁스림 데이터를 활용하거나 아니면은 심은 다음에 또 이제 디지털로 스캔할 수 있는 그 높이를 측정할 수 있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더블로 체크를 해가지고 당일날 또 스캔을 합니다. 스캔을 해서 원내에서 저희 기공 소장님이 그 디자인을 하나하나 합니다. 처음에 그 왁스림 단계에서 거친 그 앞차에 앞으로 튀어나올 거냐 넣을 거냐, 잇몸을 띄울 거냐 낮출 거냐부터 해가지고 모든 건 제가 고려한 사항들을 반영을 해가지고 디자인을 하고요. 그 한 3-4시간 정도 기다리시면 그 출력이 다 되거든요. 3D 프린팅으로. 그럼 그거를 입안에 껴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지금은 요게 이제 지르코니아라고 해가지고 아까 티타늄 바에다가 지르코니아 붙여서 완전히 이게 스크류 타입으로 하는 건데 당일에는 이런 재료만 바뀌는 겁니다. 그냥 3D 프린팅 재료로 해서 레진으로 해서 요거를 끼고 당일날 그냥 이렇게 스크류만 꽂아놓고 돌리면 끝나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한 가지 중요한 게 사실 이거는 저의 장점인데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틀니를 잘하는 사람은 결국에는 인상을 잘 뜨고 교합을 잘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근데 마찬가지로 이 임플란트 즉시 로딩도 잘 생각해보시면 한쪽만 씹히게 되면은 한쪽에 과부하 걸리면 그거는 꼭 문제가 생깁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틀니에서 얻은 저의 그런 교합의 안정성의 노하우를 여기 즉시 로딩에도 적용을 해서 환자분께서 굉장히 만족하고 계십니다. 처음에는 그 적응 과정이 조금 시간이 걸리긴 하거든요. 제가 그 적응하기 위해서 저희 병원만의 특별한 장치를 좀 만들어요. 근데 그거를 처음에는 환자분께서 너무 불편하시는데 제가 계속 말씀드리거든요. 환자분 제가 틀니를 몇백 개를 했는데 환자분이 틀니를 하면서 이 근육신경계를 환자분이 지금 익숙하게 만드는 과정이다. 이게 지금 일주일만 환자분께서 노력을 하시면 충분히 적응한다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면 환자분께 반신반의하시지만 딱 일주일 지나고 오시면 너무 편하다고 그렇게 다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리면 제가 말씀드린 아까 근육신경계가 있잖아요. 그게 왜 중요하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전체 임플란트를 하시는 분들은 턱관절이 안정하지가 않아요. 우리는 지금 이렇게 악 물면 딱 정확한 곳에 물리죠. 근데 치아가 없으신 분들은 아니면 틀니를 오래 끼신 분들은 오른쪽으로 넣었다 왼쪽으로 넣었다 이러시거든요. 그럼 제가 아무리 보철물을 잘 만들어도 오른쪽으로 넣었다 왼쪽으로 넣었다 하면은 안 물린다고 계속 불편하다고 보세요. 그러면은 보통 치과에서는 그냥 갈기만 하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거의 메비우스의 띠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무한 반복이에요. 그냥 누구 하나가 진짜 떨어질 때까지 치과에서 더 이상 할 거 없다고 하든지 아니면 환자가 그냥 계속 가도 똑같으니까 방문 안 하든지 이거거든요. 근데 저희는 그런 특수한 그 장치가 있어가지고 그거대로 환자분이 딱 연습을 하면은 이게 나중에 머슬 메모리라는 게 생기거든요. 제가 그 틀 안에서 계속 연습을 시키면은 환자분 이 근육들이 진짜로 실제로 머슬 메모리가 생깁니다. 그러면은 환자분들이 이렇게 오른쪽으로 물고 싶어도 자동적으로 이제 균일하게 물리게 되거든요. 그런 안정한 임시 과정을 거친 뒤에 완전히 그걸 그대로 인계해서 이런 최종 보철물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최종 보철물 만들면 또 한쪽으로만 그 하중이 부하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지금 임시로 직시로딩 한 거 그대로 모양이 만드는 거냐? 당연히 아닙니다. 그거는 아무래도 이제 시행착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임시치아에서 중요한 거는 결국에는 씹을 때 문제가 안 생기고 씹을 때 편안하고 그 씹는 작용에 임플란트가 문제가 안 생기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때 높이가 턱관절도 편안해야 되고 심미적으로도 어느 정도 사회생활하는데 문제가 없어야 되는데 결국에 최종 보철물은 가장 이런 것들을 모든 걸 극대화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임시치아는 몇 가지 참고하는 게 있는데 첫 번째 고경, 그 높이를 그대로 인계합니다. 두 번째, 그 부철물의 위치가 앞으로 더 나와야 될지 넣어야 될지를 참고하는 기준입니다. 만약에 임시치아 할 때 환자분이 너무 입술이 이렇게 자꾸 들린다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당연히 최종 보충할 때는 이거 안으로 넣어야 되는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고 너무 꺼져서 옴니처럼 느껴진다 하면은 최종할 때는 더 빼야 되는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그거는 최소한으로 환자분이 치아가 없는 과정이 없도록 하는 동시에 나중에 최종 보철물을 하기 전에 변수들을 줄이고자 하는 게 임시치아의 목적입니다. 즉시 로딩에서 임시 보철물을 하면은 환자분께서 당일날 씹을 수가 있고 이게 결국엔 임시이기 때문에 플라스틱이거든요. 레진이기 때문에 환자분이 적응을 하다 보면 얘네가 미세하게 계속 마모가 돼요. 그러면은 약간 예를 들어 1mm 정도 높은 높이다 하면은 환자분이 적응하시다 보면 그 1mm가 갈리거든요.
그럼 그 과정을 거친 다음에 그대로 인기를 하게 되면 결국에는 턱관절, 근육, 그리고 교합, 그리고 안모, 그리고 교합 평면 모든 게 그런 최종 보철모에 대한 레퍼런스를 제공하는 기준점을 제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최종 보철모 때문에 훨씬 편하고 그걸 꼈을 때도 다른 보철모보다 조금 더 편안하게 느끼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직 끝이 아닌 게 사실은 그 임시를 쓰다가 그걸 바탕으로 또 임시 보철물이 한 번 더 와요. 아까는 이제 밀드 바가 없이 티타늄 바가 없이 그냥 레진으로 하는 거면은 이 밀드 바도 굉장히 정교하게 되기 때문에 이걸 기준으로 다음번에 밀드 바가 오고 밀드 바가 잘 체결되고 문제가 없는지 확인을 하고 그 위에 또 레진이 한 번 옵니다. 기공소에서. 그럼 그 상태에서 또 문제점이 있는지 파악을 하고 수정사항이 있으면 수정을 하고 그 상태에서 그대로 스캔을 떠가지고 기공소에서 복제해서 만들어 옵니다.